여러분, 만약에 정부가 아예 없는 세상이 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모두가 모두와 싸우는 그런 세상이요? 바로 이 끔찍한 상상에서 시작해서 훨씬 더 논란이 많은 해답을 내놓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이죠. 과연 홉스는 이 대혼란에 어떻게 막을 수 있다고 봤을까요? 오늘 그 논리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자, 홉스의 철학을 제대로 알려면요. 먼저 그가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부터 봐야 해요. 이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나온 그런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스페인 무적 함대가 쳐들어온다는 공포 속에서 태어났고 또 살면서는 영국 내전의 그 끔찍한 참상을 온몸으로 겪어냈습니다. 바로 이 지독한 공포, 이 혼란의 경험이 그의 철학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홉스가 말하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고독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야수 같고, 그리고 짧다. 와, 정말 끔찍하죠? 홉스는 이게 바로 아무 규칙도 어떤 권력도 없는 세상에 딱 던져줬을 때 드러나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고 주장했어요. 정치 철학 역사상 가장 유명하면서도 충격적인 문장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오죠. 아니, 홉스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비관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 걸까요? 도대체 뭐가 그를 이 끔찍한 혼란 상태가 인간의 기본값이라고 믿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논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홉스는 이 질문에 답하려고 우리를 하나의 상상 실험으로 초대하는데요. 바로 자연 상태라는 이름의 사고 실험입니다. 말 그대로 이 세상의 모든 권유를 싹 다 없애버리는 거죠. 이 자연 상태라는 게 옛날에 진짜 있었던 시대라기보다는요, 일종의 논리적인 추론이에요. 만약에 법도 없고 경찰도 없고 정부도 한순간에 싹 사라진다면 그럼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게 바로 홉스가 던진 질문이었고요. 그는 그 답이 정말 끔찍할 정도로 명확하다고 생각했죠. 홉스의 논리는 되게 의외의 지점에서 시작해요. 바로 자연적 평등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의미의 도덕적인 평등이 아니에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좀 섬뜩한 의미의 평등이죠.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약한 사람이어도 머리를 쓰거나 기습을 하면 가장 힘센 사람을 충분히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자연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절대적인 강자가 될 수 없는 거죠. 모두가 서로에게 잠재적인 위협이고 또 동시에 잠재적인 희생자가 되는 셈입니다. 아니, 모두가 서로를 위협할 수 있을 만큼 평등하다면 왜 싸움이 꼭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걸까요? 홉스는 그 원인을 바로 인간 본성 그 자체에서 찾습니다. 그는 인간을 아주 정교하지만 또 차갑게 움직이는 하나의 기계 같은 존재로 봤거든요. 홉스는 이 인간이라는 기계가 끊임없이 싸움을 일으키는 세 가지 핵심 동력이 있다고 봤어요. 첫째, 한정된 자원을 뺏으려는 경쟁. 둘째, 저 사람이 날 해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들에게 무시당하기 싫은 영광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얽히면서 폭력의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그냥 내 안전을 지키고 싶을 뿐인데 공포 때문에 상대가 날 공격할까 봐 무서워서 내가 먼저 공격해버리는 거죠. 그럼 그게 또 상대방의 보복을 부르고 끝이 없는 겁니다. 홉스의 관점에서 진짜 흥미로운 건요, 우리 인간을 정말 기계처럼 분석했다는 점이에요. 우리의 그 복잡한 감정이나 행동들 있잖아요. 이게 결국 두 가지 단순한 움직임으로 설명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걸 향해 다가가는 욕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려는 혐오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홉스의 가장 충격적인 주장이 터져나옵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선이나 악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게 선이고 내가 싫어하는 게 악일 뿐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모두가 자기만의 선과 악을 기준으로 싸우는 세상. 이게 바로 홉스가 본 자연 상태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끔찍한 운명에 그냥 영원히 갇혀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홉스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발견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빛이 무슨 우리의 착한 마음이나 이타심 같은 게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이기적인 이성에서 나온다고 말하죠. 홉스는 우리 안에 두 가지 원리가 막 충돌한다고 봤어요. 하나는
자연권. 이건 뭐냐면 내 생존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해도 되는 절대적인 자유예요. 이게 바로 전쟁의 원인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 머릿속의 이성은 자연법이라는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야, 죽고 싶지 않으면 평화를 찾고 그걸 지켜야지 하는 아주 합리적인 명령이죠.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위험한 자유를 계속 누릴 거냐, 아니면 살고 싶으면 평화를 추구하라라는 이성의 목소리를 따를 거냐. 이 이성의 목소리를 따른 결과가 바로 사회 계약입니다. 이건 일종의 거대한 거래라고 볼 수 있어요. 모두가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를 다 같이 내려놓자고 약속하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을 어떻게 믿고 지킬 수 있을까요? 다들 약속을 어기고 싶은 유혹이 들 텐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홉스의 아주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홉스의 주장 중에 가장 중요하고 독창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계약은요, 국민이랑 통치자가 맺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끼리 맺는 계약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권리를 저 한 사람 혹은 저 집단한테 넘겨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고요. 이 작은 차이가 나중에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거대한 계약의 결과 드디어 하나의 거대하고 인공적인 권력이 탄생합니다. 홉스는 이걸 성경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바다 괴물의 이름을 따서 리바이어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리바이어던, 즉 국가는요, 모든 개인의 몸이 하나하나 모여서 만들어진 거대한 인공인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주권자는 그 거대한 몸 전체를 이끄는 영혼이자 뇌가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제멋대로인 의지를 대신할 단 하나의 강력한 의지가 탄생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리바이어던을 이끄는 주권자는 대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져야 할까요? 홉스의 대답은 아주 단호하고 어떻게 보면 무자비하게까지 합니다. 그 힘은 절대적이어야만 합니다. 절대적이라는 건 곧 나눌 수 없다는 뜻이에요. 주권자가 법도 만들고 재판도 하고 재산도 나누고 심지어는 종교적인 교리까지 통제합니다. 홉스가 볼 때 권력을 의회랑 왕으로 나눈다? 이런 건 국가라는 인공인간의 팔다리를 그냥 찢어놓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건 결국 다시 혼란으로 돌아가는 지름길일 뿐이라고 본 거죠. 아까 제가 주권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주권자는 계약서에 사인을 한 적이 없으니까 계약을 어길 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국민들 각자가 주권자의 모든 행동을 나의 행동으로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셈이죠. 그러니까 주권자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 내가 승인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주권자에게 불평할 자격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홉스의 무서울 정도로 철저한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해 보이는 리바이어던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우리는 과연 뭘 얻는 걸까요? 홉스는 우리에게 아주 냉혹한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이게 바로 홉스가 우리 눈앞에 딱 내놓은 궁극의 선택지입니다. 왼쪽은 리바이어던의 세계, 완벽한 안전과 질서가 보장되죠. 하지만 폭군에게 저항할 자유는 없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자연 상태의 세계예요. 완전한 자유가 있죠. 하지만 내일 당장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홉스가 17세기부터 지금까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안전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쉬운 답은 없을 겁니다. 다만 홉스는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질서가 없는 자유가 얼마나 끔찍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지를 말이죠.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